자, 종합소득세는 뭘까요? 자, 말 그대로 소득에 대한 세금인데 어떤 소득에 대한 세금이냐면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이에요. 그죠? 자, 이 종합소득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에서 우리가 소득에도 종류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종합소득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소득의 종류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소득의 종류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소득의 종류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인터넷을 찾아보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구분들이 있을 텐데, 먼저 선형소득, 비선형소득. 이 개념은 뭐 제가 만든 개념이긴 하지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오른쪽 위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 밑에 나머지 개념들도 이제 소득을 어떤 거를 기준으로 구분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종합소득세를 얘기할 때는 이런 구분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에서 소득의 종류는 그 소득세법에서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고요.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을 8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자, 이 8가지 소득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회사 다니면서 버는 소득, 그거를 근로소득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사업해서 버는 소득을 사업소득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죠. 이자소득. 그 다음에 뭐 주식에 투자를 하면 배당금을 받아요. 그걸 배당소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연금 가입을 하면 나중에 연금을 받죠. 연금소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회사를 1년 이상 다니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을 받죠. 그거를 퇴직소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주식이나 부동산을 샀는데 그거를 나중에 팔 때 가격이 오르면 그 양도 시세 차익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 소득을 우리가 양도소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소득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너무 많으니까 나머지 소득들을 다 합쳐서 이제 기타소득,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라는 거는 일단 제가 대충 설명을 드리면, 이거 정확한 설명은 아니에요. 정확한 설명은 뒤에서 드릴 건데, 일단 개념을 좀 잡기 위해서 대충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소득을 다 종합해서 이런 종합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방법은 모든 세금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돼요. 요거는 꼭 알아두세요. 세액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이렇게 돼요. 그래서 종합소득세가 만약에 이 왼쪽에 있는 8가지 소득을 다 종합해서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다 그러면, 과세표준은 대충 설명을 드리면 이 8가지 소득의 합이겠죠. 그래서 이 8가지 소득이 얼마인지 다 더한 다음에 그걸 과세표준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종합소득세율을 곱하면 이제 종합소득세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종합소득세율은 몇 %냐? 요게 또 조금 특이하죠. 우리가 보통 세율이라고 하면은 뭐 10%, 20%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종합소득세율은 이 과세표준에 따라서 달라져요.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면 6%,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이면 15%, 이런 식으로 과세표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렇게 과세표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세율을 우리가 누진세율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누진세율에 대응되는 단일세율이라는 게 있죠. 단일세율이라는 거는 과세표준에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 걸 이제 단일세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누진세율, 단일세율 이런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고,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서 요 표와 같이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이 종합소득세를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거둘 거냐라고 하는 게 이제 과세 기간입니다. 특히 이 세율이 단일 세율일 때는 과세 기간이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차피 세율이 일정하면 내가 버는 돈의 일정 부분을 내면 되는 거니까. 근데 누진 세율의 경우는 과세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과세 표준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합소득세는 특히나 과세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번다. 근데 과세 기간이 한 달이다. 그러면 나는 매달 종합소득세를 내는데 과세 표준이 매번 1200만 원 이하니까 6%씩만 내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과세 기간이 1년이다 그러면 나는 1년 동안 1억 2천만 원을 버는 거니까 지금 세율 구간이 35% 구간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율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과세 기간이 되게 중요하고요. 종합소득세의 과세 기간은 1년입니다. 1년이고 기간은 정확하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깔끔하게 과세 기간이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일정은 다음해 5월이에요. 그래서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다 더해서 다음해 5월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 자, 종합소득세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근데 제가 지금 대충 설명드린 거예요. 왜 이게 대충 설명을 드린 거냐면 종합소득세를 지금 이런 식으로 과세를 하면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다른 소득은 다 괜찮은데 여기에 지금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매년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퇴직소득하고
소득하고 양도소득을 제외하면 나머지 소득들은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계속 발생이 되는 소득들이거든요. 근데 퇴직소득은 어떤 사람은 뭐 매년 발생이 될 수도 있겠죠. 매년 이직을 하면. 근데 어떤 사람은 막 20년에 한 번, 30년에 한 번 퇴직을 하는데 그런 사람의 이 퇴직소득을 그냥 이 종합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으로 계산을 해버리면 되게 불공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이직한 사람은 뭐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반면에 이렇게 퇴직금을 한 번에 많이 받는 사람은 높은 세율을 적용을 받으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양도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부동산을 매년 팔아가지고 매년 돈을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를 뭐 10년, 20년, 30년에 한 번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거를 이렇게 똑같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거는 좀 형평성에 맞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이렇게 매년 과세하는 종합소득세로 과세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과세를 합니다. 요 내용을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소득세법에서 이 소득의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제가 방금 소득의 구분을 8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소득세법 4조를 보면 소득의 구분을 이렇게 3가지로 하고 있어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3가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종합소득에 이렇게 6가지 소득을 묶어놨죠.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는 이 6가지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종합과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이렇게 따로 빼서 과세를 한다 그래서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자, 지금 과세 방법을 이렇게 종합과세, 분류과세 2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말고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법은 2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좋아하는 비과세, 세금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분리과세라는 게 있어요. 분리과세라는 건 뭐냐면 원래는 이 왼쪽에 6가지 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사업소득만 빼고 사업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를 하는 거고요. 이 사업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5가지 소득은 경우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과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을 합쳐서 이제 금융소득이라고 해서 이 금융소득이 1년에 2천만 원 미만이면 요거는 종합과세를 하지 않고 14%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를 해요. 그리고 근로소득에도 분리과세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직원의 유형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가 직원의 유형하면 뭐 정규직, 비정규직, 뭐 정직원, 아르바이트,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뭐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지금 소득세를 얘기할 때는 소득세법에서 근로자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만 알면 돼요. 자,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자를 근로기간이 3개월이 넘냐 안 넘냐 요 기준으로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근로기간이 3개월이 넘으면 상용근로자, 그리고 근로기간이 3개월이 안 되면 일용근로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상용근로자는 무조건 종합과세, 그리고 일용근로자는 무조건 분리과세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상용근로자는 이제 무조건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고 일용근로자는 분리과세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15만원까지는 기본공제를 해서 하루 일당 15만원까지는 세금이 없고요. 그 초과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2.7% 단일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내면 끝이에요. 자, 차이가 크죠? 자, 연금소득하고 기타소득도 이런 식으로 분리과세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카페에 원천세 관련해서 다 정리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 오늘은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법이 이렇게 4가지가 있구나. 예,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비과세 이렇게 4가지가 있구나 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요. 먼저 소득의 종류는 8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이 중에서 이 6가지 소득은 종합소득으로 구분을 해서 이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과세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를 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모든 세금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이렇게 계산을 한다. 그래서 과세표준이라는 용어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누진세율이다. 그 다음에 과세 방법이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종합소득세는 종합과세를 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과세 대상이 종합소득이다. 이 종합소득은 6가지 소득의 합이죠. 그 다음에 과세 기간은 1년이다. 그리고 신고 기간은 다음해 5월이다. 예, 여기까지 이제 종합소득세를 대충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종합소득세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가 이 하나의 표로 다 정리를 해봤어요. 여기 보면은 막 글씨가 많아가지고 뭔가 좀 어렵고 복잡해 보일 수가 있는데 사실 글씨는 자세하게 볼 필요가 없고요. 큰 틀만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되게 간단해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종합소득세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종합소득세는 이렇게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왼쪽에 과세표준을 먼저 구하는데 과세표준은 아까 제가 6가지 소득의 합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정확하게는 그 6가지 소득의 합에서 소득공제라는 걸 빼고요. 그 다음에 2월 결손금이라는 걸 빼야 돼요. 자, 종합소득은 6가지 소득의 합이니까
요거는 뭐 어렵지 않죠. 그리고 제가 지금 사업소득을 따로 빼놨는데 요건 제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른쪽에 소득공제는 뭐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국세청이 마케팅을 워낙 잘해가지고 우리가 소득공제 받으려고 현금 영수증도 끊고 신용카드도 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 한 명당 또 기본공제로 해서 150만원씩 소득을 공제해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출이 많거나 뭐 부양가족이 많거나 그러면 그렇게 지출을 많이 한 만큼 세금 부담을 조금 덜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득을 공제해주는 거니까 소득공제라고 하는 거고요. 참고로 우리가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현금영수증을 열심히 끊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근로소득자한테만 해주는 소득공제예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아무리 많이 끊어도 소득공제는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 현금 쓸 때 굳이 뭐 현금영수증 끊으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막 특히 다른 사람들 가족들한테 부탁해서 막 내 번호로 이렇게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금영수증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근로소득자한테만 해당되는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업자한테 해당되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요거는 이제 이따가 설명드릴 그 왼쪽에 사업소득에 보면 필요경비 있죠? 그러니까 사업에서 경비로 쓰는 경우에는 그걸 경비로 썼다는 걸 입증할 증빙자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그런 증빙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현금영수증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현금을 쓰는데 사업용으로 썼다 그러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 이거는 소득공제가 아니고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튼 소득공제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이 이제 근로소득자한테 해주는 게 많고요. 사업자한테 해주는 거는 많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 있는 거 정도에 조금 더 있는데 어쨌든 여기 있는 게 좀 대표적이고 요 밑에 보면은 이제 노란우산공제 있죠?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요거는 저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빚내서 하는 것만 아니라면 노란우산공제는 꼭 하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요건 제가 또 따로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그걸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월 결손금이라는 게 있죠. 2월 결손금은 뭐냐면 말 그대로 결손금이 2월 된 건데요. 그럼 결손금이 뭐냐면 결손금은 쉽게 생각해서 사업에서 적자 금액. 사업을 하면 항상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돈을 까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적자난 금액을 결손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만약에 2019년에 사업 소득이 마이너스예요. 경비로 쓴 게 더 많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결손금이 되는 거고, 결손금이 있을 땐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그 해에 다른 소득들 있잖아요. 다른 소득에서 이 결손금을 뺍니다. 그러니까 사업소득을 마이너스로 하고 이제 다른 소득하고 다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더 이상 뺄 게 없다. 다른 소득에서 뺄 게 없다 그러면 그 적자난 그 금액, 그 결손금을 향후 10년까지 이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결손금이 있었다. 2월 된 결손금이 있다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2월 결손금으로 공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그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액에서 소득공제를 빼고 2월 결손금을 빼면 된다. 그렇게 해서 과세표준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그게 바로 세액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과세표준에다가 이 오른쪽에 있는 종합소득 세율을 곱하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또 오해를 되게 많이 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만약에 1년 동안 번 게 1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200만 원은 과세표준이 1200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1200만 원은 6% 세율 구간에 있으니까 종합소득세는 72만 원이 나오겠죠. 근데 내가 여기서 뭐 사업을 하나 더 하든가 아니면 회사를 하나 더 다녀가지고 100만 원을 더 벌었어요. 그러면 과세표준이 1300만 원이 되고 1300만 원은 지금 세율 구간이 15% 구간에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세금이 195만 원인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겨우 100만 원 더 번 건데 지금 세금이 늘어난 거는 얼마예요? 123만 원이 늘어났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 또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이 되죠?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당연히 이렇게 계산하지 않죠.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요. 이 누진세율의 세율은 각 소득 구간별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1,300만 원이다 그러면 1,200만 원까지는 6%를 적용해서 72만 원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1,201원부터 그 위에 4,600만 원까지는 이제 15%를 적용해서 지금 1,200만 원 넘는 게 1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 곱하기 15%에서 15만 원이 돼서 요거를 합쳐가지고 이제 산출세액이 87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요렇게 계산하는 게 합리적이죠. 그리고 종합소득세율 표의 오른쪽을 보면 누진공제액이라는 게 있어요. 누진공제액은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이 계산, 지금 한 구간별 계산을 쉽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과세표준이 1,3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구간의 세율을 곱한 다음에 누진공제액을 빼주는 거예요. 1,300만 원 곱하기 이게 15%
15% 구간이니까 15%를 곱하고 여기에서 108만 원을 빼주면 똑같이 87만 원이 나오죠. 그래서 누진공제액은 계산을 편하게 해주는 거다. 누진세율은 다 이런 식으로 누진공제액도 같이 나와 있으니까 누진세율의 세액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과세표준 곱하기 종합소득세율 하면 이제 그게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산출세액을 가지고 내면 되는데 이거를 또 그냥 내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좀 빼주는 게 있어요. 세액공제 많이 들어보셨죠? 그 소득공제하고 같이 또 세액공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이제 자녀가 있거나 뭐 다자녀거나 아니면 특히 연금저축 같은 그런 금융상품에서 이런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세액공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해당되는 것도 여기서 공제를 좀 해주고요. 세액공제 말고 또 세액 감면해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이 아니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가산세를 또 더 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기납부세액이 있는데, 기납부세액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미리 낸 세금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2020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그러면 2020년 5월 달에 내는 종합소득세는 2019년에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2020년 5월 달에 내는 거예요. 근데 이 종합소득세를 5월 달에 내는 건데 이거를 미리 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회사 다닐 때 월급을 받을 때 보면 원천세를 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월급을 받을 때 2019년에 세금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내긴 내야 되니까 조금 내라 해서 미리 떼가는 게 이제 원천세죠. 그래서 그 원천세가 바로 지금 여기 기납부세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내가 미리 낸 게 있잖아요. 원천세 미리 낸 게 있으니까 내가 지금 내야 되는 아까 그 산출세액에서 요 기납부세액은 빼주는 거죠. 참고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들은 이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에 대한 그 종합소득세 신고를 그 다음에 5월달에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2월달에 우리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게 바로 근로소득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돼요. 그러니까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매년 2월달에 연말정산을 해주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근로소득만 있다 그러면 이 연말정산으로 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 다닐 때는 종합소득세 같은 거 뭐 잘 몰라도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리고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13월에 월급 해가지고 내가 미리 낸 원천세를 이렇게 돌려받는 경우도 많았죠. 그게 바로 이 기납부세액, 원천징수세액이 더 많았기 때문에 돌려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 대부분 사업자죠. 사업자면 이제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죠. 아까 근로자면 이제 가만히 있으면 회사에서 알아서 원천징수 해가고 세금 신고까지 다 해주는데 이제 내가 사업자면 원천세를 계산해서 떼가고 이 직원의 소득세를 다 신고해 주는 거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한다. 그리고 직원을 쓴다 그러면 내 세금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의 세금까지 원천징수하고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다 해줘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종합소득세는 알아야겠죠. 자, 그리고 지금 기납부세액의 예로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세액을 말씀드렸는데 사업자는 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기납부세액으로 원천징수세액은 거의 없는데 이제 여기 위에 중간예납세액이라는 게 있죠. 이 중간예납이라는 건 뭐냐면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1년에 한 번 내잖아요. 매년 5월 달에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년에 한 번 세금을 내는 거니까 이게 너무 부담이 클 거 아니냐 해서 이거를 매년 5월과 그 다음 5월의 중간인 11월 달에 한 번 더 내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매년 11월 달이 되면 그 직전 5월 달에 낸 그 종합소득세의 절반이 고지서로 날라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내야 돼요. 근데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나는 1년에 한 번씩 내는 게 전혀 부담이 안 되니까 11월엔 안 내고 그냥 5월 달에만 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11월 달에 무조건 내야 되고 이게 11월 말까지 내야 되는데 안 내면 또 가산세가 막 붙습니다. 그래서 중간예납 반드시 내야 되고 그러니까 11월 달에 올해 세금을 어느 정도 냈으니까 그 다음에 5월 달에 낼 때는 이 중간예납 미리 낸 거 11월 달에 미리 낸 거를 빼고 내는 거죠. 그리고 중간예납은 당연히 내가 미리 낸 거니까 만약에 사업 실적이 안 좋아서 실제로 내가 내야 되는 산출세액이 이 중간예납보다 적으면 요건 다시 돌려줘요.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하면 이제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나오는 겁니다. 자,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 이제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이다.
그리고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액에서 소득공제하고 2월 결손금을 빼면 된다. 그래서 산출세액이 나오면 여기에다가 세액공제를 빼고 가산세를 더하고 기납부세액을 빼면 된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종합소득세 절세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는 거는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해지는 거는 줄이고 빼지는 거는 키우고 곱해지는 거는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세금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하나씩 보면요. 먼저 종합소득액. 요게 이제 적으면 적을수록 세금이 적겠죠. 절세가 되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줄이냐? 일단 여기 밑에 이 5가지 소득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5가지 소득은 소득이 발생하는 순간 그 소득이 얼마인지 확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월급을 2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회사에서 나 이 사람한테 월급 200만 원을 줬습니다 하고 신고를 해버리잖아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연금 얼마 줬습니다. 이자 얼마 줬습니다 하고 다 신고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5가지 소득은 이 소득이 발생되는 순간 그 소득 금액이 확정이 돼요. 그래서 이 소득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사업소득은 얘기가 좀 다르죠. 사업소득은 당장 내가 이번 달에 매출이 뭐 1,000만 원이 나오고 1억이 나와도 실제로 내가 얼마를 번 건지는 몰라요. 그죠? 왜냐면 사업소득이라는 거는 총수익 금액, 그러니까 사업장으로 들어온 돈의 총합 빼기 필요 경비, 내가 사업을 하는데 필요해서 쓴 경비를 빼야 그게 이제 사업소득인 거잖아요. 참고로 지금 총수익 금액하고 필요경비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용어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소득세법에서 사업소득을 정의할 때 쓰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용어를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총수익 금액은 수입이니까 순수익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총수익 금액은 말 그대로 사업장으로 들어온 돈을 다 합친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매출액의 개념이죠. 근데 매출액보다 조금 더 클 수 있어요. 왜냐면 뭐 세액공제를 해주거나 뭐 정부 지원금을 받거나 이럴 때 그런 것들을 사업장의 총수익 금액에 가산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매출액에 그런 것까지 더해지니까 매출액보다 좀 더 크겠죠. 그러니까 사업장으로 들어온 돈을 다 합친 게 총수익 금액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경비는 말 그대로 이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해서 쓴 돈을 전부 다 합쳐갖고 필요경비라고 합니다. 보통 뭐 매입액, 인건비, 임차료 등등등 뭐 여러 가지 다 합친 게 그냥 필요경비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두 용어를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사업소득은 총수익 금액 빼기 필요경비로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세를 하기 위해서 사업소득을 좀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이 총수익 금액을 좀 줄이거나, 그죠? 아니면 필요경비를 늘리면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사업자들이 이런 뭐 매출을 누락한다거나, 그죠? 그래서 총수익 금액을 줄이죠. 아니면 가짜 자료, 자료상들이 파는 가짜 자료를 막 사가지고 경비를 실제보다 부풀려서 사업소득을 확 줄여가지고 이제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그런 일이 많았죠. 근데 그거는 탈세고요. 제가 지금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거는 이제 더 이상 가능하지도 않고요. 왜냐면 일단 매출을 누락한다는 게 이제는 거의 불가능해졌죠. 예전에 현금 매출이 많을 때는 그런 게 가능했었는데 요즘에는 매출이 뭐 거의 신용카드 아니면 뭐 현금으로 내도 현금 영수증을 다 끊으니까 매출을 누락하는 게 쉽지 않고요.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되죠. 매출 누락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필요경비도 뭐 예전에는 막 가짜 자료 사가지고 막 해도 이게 걸리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근데 요즘에는 국세청의 전산 시스템이 워낙 좋아가지고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가짜 자료를 판다는 거는 뭐 어떤 사람이 유령 회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래도 안 했으면서 막 거래한 것처럼 5천만 원짜리 세금 계산서 끊어주고 뭐 한 100만 원씩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요즘에도 사실 가끔씩 그런 쪽지가 오긴 하는데, 그게 이제 어느 한 업체에서 딱 발각이 되면 거기 사업자 번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발급한 사업자 번호에서 발급한 그 거래처가 줄줄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일단 요 매출액, 총수익 금액은 그대로 다 신고를 해야죠.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고, 근데 대신에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경비로 썼는데 그 경비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식당에서 막 직원들을 썼는데, 뭐 일당들을 썼는데 그냥 그날 현금을 주고 이거를 인건비 처리를 하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뭐 사업을 하는데 필요해서 뭘 샀는데 그거에 대한 증빙을 받지 않는다던가, 그러면 실제로 내가 사업을 하는데 경비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신고하는 비용이 실제 쓴 비용보다 적어지죠. 그러면
내 사업 소득이 실제 소득보다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야 될 세금 부담도 커지는 거죠. 원래 내야 되는 세금보다 더 많이 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는 첫 번째는 필요경비를 잘 챙기는 겁니다. 인건비 주면은 인건비 주는 거 다 이제 그 사람들 주민번호 받아가지고 인건비 처리해야 되고요. 내가 사업에 필요해서 어떤 물건을 사면 뭐 세금 계산서든 뭐 신용카드 결제든 아니면 그 현금영수증, 지출준비용 현금영수증을 꼭 받아야 된다. 요게 이제 절세의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할 수 있는 게 이제 소득공제.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는 게 좋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형 현금영수증 끊고 뭐 신용카드 많이 쓰고 이거 아무리 많이 해봐야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들은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이건 근로소득자한테만 해주는 거니까 소득공제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다 꼼꼼하게 챙겨 받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2월 결손금은 이제 내가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올해 내가 뭐 적자인데 세금 신고해야 되냐?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문제 없어요. 왜냐면 나중에 뭐 이렇게 문제가 돼서 가산세가 나와도 내가 원래 내야 되는 세금에 대해서 가산세가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근데 내가 만약에 적자가 되게 커요. 그러면은 그거를 세무사를 써서 이렇게 장부를 써가지고 신고를 하더라도 그 결손금으로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게 되게 크기 때문에 사실 적자 금액이 크면 클수록 세무사를 써서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이 결손금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도 실제로 내가 내야 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는데 적자가 났다 그러면 반드시 장부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따가 장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결손금은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든 복식장부로 신고를 하든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대신에 이따가 또 말씀드릴 추계 신고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적자 금액이 크다 그러면 반드시 장부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절세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종합소득 세율을 줄이는 방법? 뭐, 세율을 자체를 줄일 순 없죠. 세율은 이렇게 정해진 거니까, 세율을 줄이는 게 아니고, 세율 구간을 좀 바꿀 수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식당을 하는데, 가족들이 막 일을 도와줘요. 근데, 이제 사업자가 내 앞으로 돼 있으니까 소득이 만약에 다 나한테만 잡히면 과세 표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막 세율 구간이 올라가니까 내가 소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똑같이 돈을 버는데 이거를 우리 가족들을 직원으로 해가지고 인건비 처리를 다 하면 이게 소득이 다 분산이 되니까요. 과세 표준이 이렇게 낮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똑같이 벌어도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서 세금을 내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소득을 좀 분산시켜서 세율을 낮추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소득을 분산시켜서 절세를 할 때는 이제 동업으로 할 수도 있고 직원으로 할 수도 있는데 또 각자 장단점이 있으니까 잘 알아보고 결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법인 전환이 있죠. 법인의 경우는 이제 종합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내는데 법인세가 지금 보시면은 과세표준 2억까지는 10%밖에 안 돼요. 그리고 2억부터 200억까지는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세율만 놓고 보면 지금 종합소득세율하고 비교하면은 이건 뭐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소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법인 전환을 좀 생각하셔야 되고요. 근데 법인 전환을 할 때는 단순하게 세율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건 또 제가 정리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근데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 해가지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개인 단위, 가족 단위로 하는 법인에는 이제 이렇게 낮은 세율을 적용 안 해주겠다. 뭐 거의 뭐 그런 의미인데.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도 지금 개인 혼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다 세금으로 떼가면 사업을 이렇게 막 성장시켜 나가기가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단위나 가족 단위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사업을 하지 말란 얘기인지 저는 이건 진짜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세법인데, 일단은 뭐 아직 통과된 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년 여름에 세법 개정안이라는 게 새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그 중에서 통과되는 법이 있고 통과가 안 되는 법이 있고 그런데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요거는 뭐 따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요거는 어떻게 결정이 될지 좀 지켜보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 종합소득세 절세를 생각할 때는 이 세율에 대한 것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건 이제 소득의 명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절세를 할 수 있는 게 이 세액공제, 세액감면 요런 거는 이제 또 빼지는 거니까 요런 거 받을 수 있는 게 있으면 꼼꼼하게 다 챙겨가지고 잘 받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가산세. 가산세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세금 신고를 좀 늦게 한다거나 돈을 좀 늦게 낸다거나 아니면 증빙을 제대로 안 받는다거나 뭐 이러면 가산세가 막 붙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의 절세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기납부세액은 뭐 요거는 뭐 누락할 일은 없으니까 예, 요거는 넘어가고.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게 다예요. 지금 말씀드린 범위 안에서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절세할지 그것만 잘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게, 사실 여기 종합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다 정리를 한 건데 여기 막 글씨도 많고 그래서 좀 복잡해 보이지만 다른 거는 되게 간단해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거 한 번만 보시면 다른 거는 막 다 조회가 되고 거기에 이렇게 뭐 나와 있는 거 안내된 대로 이렇게 입력만 잘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진짜 까다로운 게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사업소득. 요것 때문에 우리가 세무사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다른 내용들은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다 하면 돼요. 근데 사업소득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장부도 써야 되고, 뭐 아니면 추계신고를 해야 되고, 막 뭔가 복잡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밑에 5가지 소득은 그냥 소득이 발생하는 순간 그 소득이 확정이 돼요. 그죠? 근데 사업소득은 그렇지 않다 그랬죠? 왜냐면 사업소득이라는 거는 총수익금액 빼기 필요경비로 계산이 되는데, 이거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매출이 얼마인지 다 적고 그 다음에 경비로 쓴 게 얼마인지 다 적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 더해가지고 총수익 금액이 얼마, 필요경비가 얼마, 그래서 빼면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업자들한테 알아서 하라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나라에서, 국세청에서 이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을 4가지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세무사를 쓰는 이유죠. 자,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거는 사실 간단해요. 홈택스에 들어가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도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따라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근데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되는데, 이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 이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데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간편장부, 복식장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이 4가지 중에 하나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이 중에서 일단 왼쪽에 있는 걸 먼저 보면 간편장부하고 복식장부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장부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위에 기장에 의한 신고라고 돼 있는데 이게 장부를 써서 신고를 한다는 의미고요. 장부에는 이렇게 간편장부, 복식장부 2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냥 이름만 봐도 간편장부는 좀 간편할 것 같고 쉬울 것 같고, 복식부기장부는 뭔가 좀 어려울 것 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업자는 원래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 복식장부로 신고를 해야 돼요. 복식장부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사업장의 규모가 좀 작은 영세한 사업자는 복식장부를 직접 쓰는 게 어려우니까 간편장부로 신고를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이 바로 요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총수익 금액이고요. 언제 총수익 금액이냐면 여기 직전 연도의 수익 금액. 그러니까 내가 2020년에 2019년 소득을 신고할 때 2019년에 그 사업 소득을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냐, 그 기준을 판단할 때는 2019년의 직전 연도, 그러니까 2018년도에 총 수익 금액이 얼마인지. 그래서 내가 여기 왼쪽에 업종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은 여기 나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음식점을 하는데 2018년 매출이 1억 5천만 원 미만이었다. 그러면 2019년의 사업소득을 2020년 5월 달에 신고할 때는 간편장부를 써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2018년에 총수익 금액이 1억 5천만 원이 넘었다. 그러면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안 되고 복식장부로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나의 사업소득을 이 장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로 신고를 해야 돼요. 참고로 간편장부랑 복식장부는 제가 그 종합소득세 신고할 수 있는 그 양식에 맞춰갖고 엑셀 파일로 다 만들어 놨고, 그리고 저희 자영업의 모든 것 회계장부도 1년에 2번씩 계속 공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링크 남겨둘 테니까 이 장부가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그 장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내 사업소득을 이 장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있죠. 이렇게 장부를 써야 되는데 안 쓰는 사람들이 꼭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그럴 때는 이 오른쪽에 이 2가지 이 추계신고라고 하는데,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이 사업소득이 얼마가 될지 계산을 해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이름이 경비율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매출이 이렇게 드러나니까 그 매출에 대해서 경비를 얼마를 잡겠다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한식점업 같은 경우는 단순경비율이 89.7%예요. 90%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출액이 1억이었다. 그러면 1억의 90%인 9천만 원을 경비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1억이면 9천만 원을 경비로 잡고 그래서 소득은 1억 빼기 9천만 원 해서 1천만 원이 되는 거죠. 되게 괜찮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그냥 90%를 경비로 잡아주니까 얼마나 괜찮아요. 이렇게만 해주면 뭐 장부 쓸 필요 뭐 있어요? 그냥 뭐 많이 팔고 90% 다 비용으로 인정받고 10%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잡아서 세금 내면 되는 거니까 되게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를 적용해주는 그 기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음식점이 아까 나군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이 나군이 3,6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도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2019년에 종합소득세를 2020년 5월 달에 신고하는데, 그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 2019년의 직전 연도인 2018년에 총수익 금액, 그러니까 2018년에 매출액이 3,600만 원 미만이어야 돼요. 소득이 아니고 매출액이, 음식점이 3,600만 원 미만이면 이거는 거의 가능한 경우가 거의 없죠. 그래서 단순경비율은 거의 뭐 해당되는 경우가 별로 없고요. 어느 정도 사업이 이제 궤도에 오르고 나면 대부분은 기준경비율을 적용을 받는데, 기준경비율은 아까 표에서 보면요 9.2%예요. 그죠? 그러면 아까 단순경비율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면은 매출액이 1억이면 경비로 잡아주는 게 900만 원이다. 그러면 9,100만 원을 소득으로 잡는 거냐? 너무 심하죠? 예, 당연히 이렇게 하진 않고요. 기준경비율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그러니까 장부는 안 썼지만 일단은 주요 지출이라고 하면 매입액, 임차료, 인건비, 요 세 가지에 대해서는 증빙을 갖고 와라. 증빙으로 신고를 해라. 그래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는 증빙으로 비용 처리를 하고, 그 외에 나머지는 매출의 9% 정도로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수식으로 정리한 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준경비율로 계산하는 방법은 총수익 금액 빼기 주요 경비, 요걸 먼저 빼고 그 다음에 기타 경비는 총수익 금액에다가 기준경비율을 곱한 거, 이렇게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니까 아까 이 단순경비율의 기준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뭐 그런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단순경비율 안 해줄 거니까 장부 써라, 이런 얘기 같아요. 그리고 여기 단순경비율 기준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해도 된다, 이런 의미는 또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내가 도소매업을 한다, 가군이잖아요. 그러면은 전년도 매출이 6천만 원 미만이면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여기에 해당이 돼서 단순경비율로 신고했어. 그러면은 문제가 없냐?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밑에 여기 아래 소규모 사업자 이외에는 20%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된다. 그러니까 밑에 소규모 사업자라고 또 소득세법에서 정의한 용어가 있어요. 밑에 조금 이따 보고요. 그래서 이 소득세법에서 정해놓은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이 안 되면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신고했을 때는 장부를 안 썼잖아요. 장부를 안 썼으니까 20%의 무기장 가산세, 요건 산출세액에 대해서 20%를 가산세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는 장부로 신고를 해야 된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은 장부를 쓰지 않았을 때 이제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너의 소득을 추계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밑에 이제 소규모 사업자를 보시면 소규모 사업자 조건은 당해년도 신규 사업자, 그래서 올해 내가 신규 사업자다 그러면 올해 소득을 내년 5월달에 신고할 때는 추계 신고를 해도 가산세는 없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적자가 나서 결손금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이 결손금이 크면 클수록 반드시 세무사를 써서라도 장부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야 2월 결손금으로 나중에 절세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자의 기준이 여기 또 있죠. 직전 연도의 총수익 금액의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장부를 무조건 써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장부도 다 쓸 줄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다 직접 할 줄 알아요. 그러면은 그냥 내가 해도 되냐? 이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이것도 조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기 보면 외부 세무 조정 대상 사업자가 있고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면 이제는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면 안 되고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세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기준 금액은 요 밑에 업종별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요. 근데 여기서 오른쪽에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이 기준 금액이 전년도 총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올해 총수익 금액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 과세년도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내가 올해 매출액이 지금 밑에 보면 업종별로 15억, 7.5억, 5억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음식점을 하는데 내가 올해 매출이 7억 5천만 원이 넘었다. 그러면
바로 이제 5월 달에 신고할 때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연말에 만약에 12월 30일, 31일 이렇게 됐을 때 보니까 매출액이 뭐 이제 간당간당해요. 막 한 100만 원, 200만 원만 더하면 7억 5천만 원 넘어갈 것 같아. 그러면 차라리 하루 이틀 쉬고 그냥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안 하는 게 더 유리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여기 괄호해가지고 뭐 여기 2020년부터 10억, 5억, 3.5억 이렇게 써놨는데, 요거는 원래 2017년 세법 개정안에서 이렇게 발표가 됐었거든요. 이게 원래 20억, 10억, 7.5억이었어요. 근데 작년에 이렇게 내려가고 올해 또 이렇게 내려갈 거라고 2017년에 세법 개정안이 나왔었는데, 작년에는 이렇게 내려갔죠. 20억에서 15억으로 내려가고 10억에서 7.5억으로 내려갔는데, 올해 이렇게 내려간다고 했었는데 요거는 아마 법이 통과가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세법 개정안은 나왔었는데 통과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발표가 안 돼가지고 제가 세무서에도 전화를 해봤었는데 뭐 이거 통과가 안 된 것 같다 뭐 라고만 말씀하셔서 제가 정확하게 뭐 확인을 한 건 아닌데 아마 통과가 안 된 것 같고, 지금 소득세법을 찾아봐도 요 금액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과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요 금액, 괄호 위에 있는 요 금액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많이 여쭤보시는 게 세무대리인 비용인데요. 세무대리인의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첫 번째는 기장료라고 해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사업소득을 장부로 신고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부를 쓰는 걸 우리가 기장을 한다 그러는데, 기장료, 그러니까 장부를 써주는 비용으로 해서 한 달에 한 7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요거는 업종이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매월 발생되는 비용이고, 그 다음에 조정료라고 해서, 조정이라는 건 이제 세무조정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장부를 막 썼어요. 어디다 얼마 썼고 어디다 얼마 썼고 이렇게 다 썼는데, 내가 이제 뭐 사업에 쓴 돈이라고 막 썼는데 이게 세법에서는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금 신고를 할 때는 이게 세법에 맞는 세무회계에 맞게 이렇게 세무 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신고하면 자기 조정이라 그러고, 세무대리인이 하면 이제 외부 조정이라고 하는데, 그 조정료, 그러니까 이거는 종합소득세 신고해주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월 내는 비용이 7에서 15만 원 정도, 그리고 조정료가 이제 뭐 업무의 복잡도에 따라서 이렇게 금액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자영업자는 보통 30만 원에서 200만 원 선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무대리인의 업무 범위는 기본적으로 장부 기장 해주겠죠. 기장료 받으니까.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당연히 해주고, 그리고 부가세 신고나 뭐 사업장 현황 신고, 아니면 뭐 개별 소비세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런 신고 같은 거 다 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직원이 있으면 직원의 원천세나 4대 보험료 신고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요것도 해주시는데 가끔 안 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요 정도는 다 해주는 건지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면 좋겠죠. 그리고 제가 이런 세금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우선순위죠. 세금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지만 그렇게 긴급한 문제는 아닐 수 있어요. 사업자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매출이죠. 일단 매출만 잘 나와주면 이 세금 문제는 세무대리인한테 맡겨놓으면 웬만한 건 다 해결이 되죠. 특히 내 사업장에 직원이 있다 그러면 이 원천세랑 4대 보험료 때문에 알아야 될 것도 되게 많고 챙겨야 되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특히 직원을 쓰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세무대리인 쓰시기를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세무대리인 비용이 보통 한 달에 10만원에서 20만원이라 그랬는데, 요즘 식당 이모님들 하루 일당도 10만원이 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세무대리인 비용은 정말 좀 저렴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비용을 줄이려고 하다가 더 많은 걸 놓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이 세무 업무는 비용도 이렇게 어느 정도 투명하게 드러나 있고, 그리고 이거는 자격증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맡기시고,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죠? 마케팅. 특히 요즘에는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인터넷 마케팅을 공부하셔서 매출을 늘리는 데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마케팅 관련해서도 제가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걸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세금을 정리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맡길 때 맡기더라도 요 정도는 알고 맡기자. 그래야 세무대리인하고 대화가 되고, 장기적으로는 이 세금이라는 엄청난 비용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면서 나의 사업을 빠르게 성장시켜 갈 수 있을지, 이런 전략을 세우려면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금 업무를 맡기더라도 제가 오늘 정리해드리는 내용 정도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쭉 보시면서 이거 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다 좀 정리가 됐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세금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은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 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개념 정도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을 좀 요 용어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새로 나온 게 요 뒤에 걸 볼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종합소득 세율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원래 5억 초과는 42%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 10억 구간이 하나 추가가 돼서 5억에서 10억까지는 42% 그리고 10억 초과는 45%로 늘리겠다. 예. 뭐 이건 우리랑 별로 상관없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이런 게 있다 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